혹시 관절이 쑤셔서 내일 비 오겠네 하고 점쟁이처럼 예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릴 적 어머니가 찬바람 쐬지 말라며 창가에 앉지 못하게 하신 기억은요? 분명 대부분 네라고 답하실 겁니다. 이런 건강에 대한 민간 속설이나 지혜는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부터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죠. 할머니가 그러셨고 그 할머니도 그러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우리가 오랫동안 따르던 일부 속설이 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 건강을 진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근거 있는 논리와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우리 사회에 가장 널리 퍼진 건강 속설 5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굳어진 통념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고정관념을 깰 준비가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전에 왜 이런 속설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결코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미경이나 CT 촬영기, 그리고 증거 기반의 현대의학이 없던 시절, 복잡한 주변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규칙과 패턴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무릎이 심하게 쑤셨는데 다음 날 정말 비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즉시 무릎 통증이 비를 예고하는구나 하고 연결 짓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만 유독 잘 기억하고 그 믿음에 모순되는 수많은 사례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속설들이 오늘날까지 우리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최신 과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제 헛된 믿음과 진짜 건강 지식을 정확하게 구분할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이른바 민간요법의 스테디셀러, 바로 이겁니다.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나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 전 세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이야말로 최고의 기압계라고 굳게 믿고 계시죠. 하늘의 구름이 잔뜩 끼기도 전에 미리 몸으로 날씨의 변화를 감지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워낙 뿌리 깊어서 단순한 농담거리를 넘어 우리 일상과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 기상 변화를 미리 아는 것을 일종의 특별한 능력이나 슈퍼파워처럼 여기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치 어떤 고대의 마법이나 자연과의 특별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잠시 동안 이런 낭만적인 생각은 접어두고요. 아주 단순하고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날씨가 우리 몸을 잡아당긴다고 느낄 때 우리 관절 속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의 관절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처럼 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익숙한 통증 뒤에 사실은 우리가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더 평범하고 의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속설에도 분명 일리는 있지만 이건 절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핵심은 바로 기압, 즉 대기압입니다. 비나 눈이 오기 전에는 대개 기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물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몸, 특히 관절 부위는 이 외부 기압과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절 주머니 안에는 활액이라고 불리는 관절액이 들어있는데 이 액체도 자체적인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대기압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관절 안의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면 관절막 안에 있는 조직들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씩 팽창하게 됩니다. 만약 관절이 완전히 건강하시다면 아마 이런 미세한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관절염이나 관절증 같은 염증이 있거나 예전에 다쳤던 상처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미세한 팽창마저도 예민한 신경 말단을 자극하게 됩니다. 저희가 쑤시거나 욱신거리는 통증, 혹은 뼈마디가 저릿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자극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날씨를 예측하는 기압계가 아니라 오히려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표입니다. 무릎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지금 당장 기압이 바뀌는 현재의 변화에 반응할 뿐입니다. 통증은 날씨 예보가 아니라 이미 몸에 진행되고 있는 질병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기압이 떨어지는 건 비가 오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비가 안 올 때도 훨씬 많습니다. 무릎이 쑤셨는데 정작 비는 안 온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는 그냥 잊어버리곤 하지요.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예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저 두 사건이 우연히 겹친 상관관계일 뿐이지 원인과 결과는 아닙니다. 건강한 관절이라면 기압 변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우산을 꺼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관절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진단 신호를 무시하고 전부 날씨 탓으로 돌려버리시죠. 이러한 징조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가장 큰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질병이 아닌 날씨를 치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류마티스 전문이나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는 대신 사람들은 그저 이거 비 오려고 그러나 하고 스스로 버팁니다. 진통제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 동안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은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관절 연골은 점차 파괴되고 관절의 움직임은 줄어들며 고통은 만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신을 믿는 것은 마치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잘못된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는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관절이 주기적으로 날씨를 예측하더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급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미신은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찬바람 혹은 외풍입니다. 찬바람 쐬지 마라, 감기 걸린다. 창문 닫아라, 바람 맞는다. 이 외풍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노리는 어떤 신비로운 악의처럼 여겨집니다. 감기, 중이염, 근육통 같은 온갖 불행을 몰고 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 찬바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 교활한 공기의 움직임을 피하려고 환기조차 안 된 답답한 방에 앉아 있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꽁꽁 싸매고 대중교통에서 창문 열기를 두려워하며 심지어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이 미신이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유는 누구나 어제 잠깐 창문 근처에 있었는데 오늘 코감기에 목이 아프다는 식의 경험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과학적으로도 정말 그러할까요? 간단하고 명확한 진실 하나를 오늘 확실히 기억합시다. 감기, 독감, 그리고 호흡기 질환은 오직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찬 공기나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젖은 발이나 흔히 말하는 외풍 찬 기운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려면 몸속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 즉 바이러스 입자가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주로 비말 페이모 감염, 즉 공기 중의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아픈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혹은 그냥 이야기만 해도 바이러스가 담긴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염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단순히 움직이는 공기, 즉 외풍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 속에는 여러 사람이 머물러 탁해진 실내 공기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적습니다. 외풍은 그저 대기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외풍 자체가 병을 옮기는 매개체나 병의 근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요. 나는 분명히 찬 바람을 쐬고 나서 감기에 걸렸다고 기억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이론에 모순되지 않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신체의 특정 부위가 국소적으로 차가워지는 것, 즉 국소적 냉각은 우리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국소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찬 바람이 목이나 등 쪽으로 불어올 때 그 부위의 혈관이 수축하는 경련, 즉 스파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호흡기 점막의 국소 방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이미 여러분의 몸속에 잠복기 상태로 있거나 막 감염된 참이었다면 이 일시적인 면역력 약화가 바이러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청신호를 켜주는 셈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활발하게 증식할 기회를 얻게 되고 비로소 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찬바람이나 냉각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미 몸 안에 존재하던 병원균을 활성화시키는 반가소해 혹은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잘못된 통념이 가진 가장 큰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특히 추운 계절에는 창문이며 문이며 전부 꽁꽁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내는 완전히 밀폐된 통조림 캔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환자가 있는 이렇게 환기가 안 되는 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기 중의 바이러스 농도는 분 단위로 계속 높아집니다. 습도는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건강한 사람들의 점막이 말라버리면서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결국 이렇게 꽉 막힌 공간 안에서는 병에 걸릴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역설입니다. 찬바람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바이러스가 퍼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사실 주기적인 환기야말로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황해는 공기 중 병원체의 농도를 확실하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찬바람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답답하고 환기 안 되는 공간을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미신은 바로 우리 어린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학교 보건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던 신성한 문구. 만투 검사 맞았죠? 사흘 동안 물 닿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거의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죠. 우리는 그 소중한 주사 자국, 즉 붉게 올라온 단추를 물 한 방울이라도 묻지 않게 하려고 꼬박 사흘 동안 팔을 쭉 편차해 다녔습니다. 씻을 때는 온갖 희한한 자세로 몸을 비틀었고 만약 물이 주사 부위에 조금이라도 튀기라도 하면
큰일 났다. 결핵 전문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대참사로 여겼습니다. 이런 금지사항은 너무나 확고하고 절대적이어서 사실상 아무도 대체 왜 물을 묻히면 안 된다는 거지? 하고 질문을 던져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물이 피부 밑에 맞은 주사 자국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지금까지도 많은 부모님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 이상하고도 끈질긴 의료 미신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뿌리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투검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데 이건 예방접종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약화된 병원균을 몸속에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투검사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살피는 진단검사입니다. 피부 밑에 투베르쿨린이라는 특별한 물질을 주입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결핵균의 단백질 성분만 뽑아낸 추출물입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특히 T림프구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이 단백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이미 결핵균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주사 부위에 눈에 띄는 발적, 즉 빨갛게 되는 것과 함께 단단한 혹, 구진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물질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쪽 층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한 논리로 접근해 봅시다. 투베르쿨린 용액은 피부 안쪽에 주입된 겁니다. 그런데 물은 피부 겉 표면에만 닿잖아요. 겉에 닿는 물이 어떻게 안쪽에 있는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답은 전혀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물은 피부에 가장 바깥층 표피를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부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면역 반응의 결과를 물이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은 면역 세포의 반응을 강하게 만들지도 약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마치 손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났어도 손을 씻잖아요. 그래도 피부 아래에서는 상처가 잘 아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반응 부위에 생기는 볼록한 멍울, 즉 단추라고 부르는 그 부위가 물을 맞았다고 해서 빵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그 크기는 오직 투베르쿨린이 주입된 곳으로 달려온 면역 세포의 양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투검사 후에는 샤워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위생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은 검사 결과에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 접촉 금지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역사는 훨씬 더 오래전, 우리가 아는 만투검사 이전에 시행되던 피르케 반응 검사 피엘퀘 테스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르케 검사를 할 때는 피부에 결핵균 반응 물질 투베르쿨린을 바른 뒤 스카리피케이터라는 특수 도구로 피부를 살짝 긁어 상처를 냈습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였던 거죠. 이 경우 물이 닿으면 약물이 씻겨 내려가면서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습니다. 피르케 검사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한 만투 피부 반응 검사 만투 테스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을 묻히지 말라는 과거의 지침이 습관처럼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만투 검색까지 넘어왔다는 겁니다. 옛날 방식에 익숙한 의사나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이 조언을 했고 부모님들 역시 이를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사실 만투 검사에서 정말로 피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주사 맞은 부위를 수세미로 문지르거나 긁거나 반창고를 붙이거나 연고나 크림,
혹은 소독약 등을 바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계적인 자극이 가짜 양성 반응을 유발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미신은요. 관절에서 나는 그 특유의 뚝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손가락 목 혹은 등 관절을 꺾어 뚝 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변에서 당장 그만둬, 관절염 아르스리스 걸린다 라는 엄격한 잔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미신은 관절 건강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공포 마케팅, 즉 겁주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슬픈 그림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 마디를 꺾지만 내일이면 끔찍한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굽어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이 나쁜 습관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상상이죠. 정말 설득력이 있고 듣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뚝 소리를 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더라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 참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소리가 날 때 실제로 관절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공포스러운 이야기에 과연 과학적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흔히들 뼈끼리 부딪히거나 갈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뼈가 갈리는 소리였다면 우리가 걸을 때마다 온몸의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겠죠. 우리가 듣는 뚝 하는 소리는 바로 관절낭이라고 불리는 주머니 안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특수한 윤활유, 즉 관절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관절액에는 다른 액체들처럼 질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가스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뒤로 젖히는 식으로 관절을 쭉 늘리거나 꺾게 되면 관절낭의 부피가 순간적으로 확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면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물리 법칙에 따라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면 액체에 녹아있던 가스들이 참지 못하고 순식간에 기포 거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공동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듣는 딱 하는 소리는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생겨난 가스 기포들이 곧바로 터지거나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충격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관절을 연속해서 두 번은 소리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소리를 내려면 새로 생긴 가스가 관절에게 다시 완전히 녹아들 때까지 대략 2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참 무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가스 기포가 뼈끼리 마찰하는 건 확실히 아니니까요. 그런데 공식적인 과학 연구에서는 이 습관과 관절염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말할까요? 수십 년 동안 연구해왔지만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실험을 진행한 분이 바로 도널드 운거라는 의사입니다. 운거 박사는 이 문제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자기 몸을 이용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려 60년 동안 그는 오른손은 그대로 두고 왼손의 손가락 관절만 의도적으로 꺾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양손을 모두 검사했지만 어느 쪽에서도 관절염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었던 것이죠. 이 흥미로운 연구 덕분에 그는 심지어 이그노벨 상까지 받았습니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더 크고 진지한 과학 연구들도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손가락을 꺾는 습관은 관절염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손가락 마디를 꺾는 행위는 완전히 안전하며 아무리 자주 해도 괜찮다는 의미일까요? 완전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절염 위험은 낮지만 잠재적이고 드문 부작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꺾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력이 미세하게 약해지거나 관절 부위에 부종, 즉 붓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공격적이고 무리하게 손가락을 꺾었을 때 인대가 늘어나거나 관절을 둘러싼 주머니인 관절낭이 손상되는 사례도 드물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이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 습관의 가장 크고 확실한 단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듣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 습관을 그만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번째 미신입니다. 이것은 가장 극적이고 영화 같은 이야기죠. 하루아침의 슬픔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다. 저희는 모두 이런 장면을 영화나 책에서 접했습니다. 주인공이 엄청난 스트레스나 충격 혹은 끔찍한 비극을 겪고 난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충격의 상징으로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처형 전날 밤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는 말이 앙투아네트의 이야기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신경계의 타격은 분명히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이 단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색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아름답고 비극적인 은유에 불과한 걸까요? 흰머리가 생기는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머리카락의 가장 깊은 뿌리, 즉 모낭, 마오낭,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멜라닌이라는 색소인데 이것은 멜라노사이트라고 불리는 특수한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포들은 각 모낭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라나는 머리카락 줄기 속으로 색소를 주입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또는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멜라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의 재고가 점점 고갈됩니다. 새로운 멜라노사이트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기존의 세포들은 수명을 다해 사라지며 결과적으로 멜라닌 생성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모낭에서는 색소를 전혀 가지지 않은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머리카락은 자체의 케라틴 구조 속에서 빛이 굴절되는 방식 때문에 우리 눈에는 희거나 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흰머리가 되는 것은 이미 자란 머리카락이 색깔을 잃는 현상이 아니라 애초에 색소 없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유전적으로 이미 설계되어 있는 점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이 흰머리 새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스트레스와 새치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쥐 실험을 시작으로 사람에게서도 확인된 연구 결과들이 그 메커니즘을 확실히 밝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는 실제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과정을 눈에 띄게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계를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바로 모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물질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 줄기세포들이 너무 빠르고 한꺼번에 색소를 만드는 성숙세포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귀한 이 줄기세포의 비축량이 너무 빨리 바닥나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모낭에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야 할 때가 되면 정작 새로운 멜라닌 세포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머리카락은 색소 없이 하얗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적인 결론을 짚어볼까요? 스트레스가 실제로 흰머리를 유발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대 하룻밤 사이에 흰머리가 생길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길게 자라서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색소를 갑자기 빼내서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오로지 목은, 즉 모낭에 영향을 미치며 거기서 새로 자라나기 시작할 머리카락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 새 흰머리가 자라나서 겉으로 드러나 눈에 띄려면 짧아도 몇 주, 길면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는 그저 허구이거나 극적으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원형 탈모증 같은 희귀 질환이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 색소가 있는 검은 머리만 갑자기 우수수 빠지고 흰머리만 남게 되어 마치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센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극단적으로 드문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 머리카락 색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그리 속전속결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알아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릎이 쑤시는 건 비가 오려는 징조가 아니라 이미 아픈 관절에 기압이 떨어지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 바람 또는 스콘약 자체가 감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걸 피한다고 덥고 답답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병을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확인했지요. 헷갈리셨던 물 접촉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흔히 만투라고 부르는 결핵검사 주사 맞은 부위는 물에 닿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손가락을 꺾는 소리가 관절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그 뚝 하는 소리는 단지 관절액 속에서 기포가 터지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식간에 흰머리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전혀 순식간이 아니라는 그 비밀도 풀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민간 상식이라 하더라도 과학적인 검증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건강관리는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이나 미신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과 반드시 전문가 의사와의 상담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아셨거나 오래된 미신 하나라도 깨부수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소에 건강에 대해 어떤 민간 속설이나 미신을 믿고 계셨나요?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꼭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관련 오해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